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주식 평가 분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부터 뭐냐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비교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엄청 잘 나옵니다. 이 주제로.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거리가 먼 것이니까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Fundamental Analysis, 기술적 분석은 Technical Analysis라고 그래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Fundamental Analysis, 요거는 Technical Analysis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의 목표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요. 좋은 주식이 뭐냐? 종목 선정하는데 특화돼 있다. 종목 선정. 요것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기술적 분석은 종목 선정보다는 언제 사고 언제 팔 거냐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매매 타이밍, 매매 시점 또는 매매 타이밍, 뭐 시점 선정할 때 많이 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기본적 분석에서 관심을 갖는 건 뭐냐? 분석 대상이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value라고 그러고요. 이걸 내재 가치 또는 적정 가치, 본질 가치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어쨌든 가치예요. 이게 내재 가치. 보통 이제 내재 가치라고 보통 얘기죠. 내재 가치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요 기술적 분석은 가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주식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냐, 본질적 가치가 얼마냐, 그런 건 있지도 않고 사실 있어도 알아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는 거는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고받는 돈이다 이거야. 주고받는, 서로 물건 주고받을 때 거래하는 돈이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가격이라고 그런다. 가치가 아니라 가격. 여러분들, 저의 가치가 있죠. 저의 가치.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가치대로 세상에서 인정받습니까? 만약에 그 인정받는 게 만약에 연봉이라고 하는 화폐 형태로 내 능력을 측정하는, 저의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면 제 연봉이 저의 가치하고 일치합니까? 누구도 자기 자신의 가치와 지금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걸요. 거의 대부분. 이게 가치와 가격의 차이예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가격이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거고, 이건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돈 가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 가격은 추가해서 알아놓는데 이 가격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다른 건 일절 없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만 가격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니까 수요하고 공급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수요라고 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에 대응하여 어떤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고,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에 대응해서 어떤 재화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사인데 이게 전부 다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일종의 니드란 말이에요. 니드.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구. 욕구는 눈에 안 보이지. 그죠? 그러면 안 보이는 욕구를 그럼 어떻게 추적해서 가격을 추적하느냐 이거예요. 안 보이지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고 내릴 때 사람의 욕망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만들어서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에 특화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이게 변화할 때 움직이는 가격이나 거래량을 가지고 그림으로 만들어서 분석하는데 이걸 차트라고 그래요. 차트. 그래서 차트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가들을 일명 차티스트라고 그래요. 차트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 차트가 뭘 표현해요? 가격과 거래량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이동평균선 같은 차트, 뭐 캔들 차트 이런 거 만들고, 거래량 가지고도 역시 캔들이나 이동평균선 같은 거 만들어서 분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의 경우에 이제 중시하는 게 가치인데, 가치를 알기 위해서 분석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 차트가 아니라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이 차트가 아니라 이제 재무제표를 이용한다. 이 재무제표는 뭐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봐야 될 게 이 기본적 분석에서 활용하는 정보는 거시경제 변수나 뭐 산업 변수나 기업 변수 뭐 이런 거죠. 경제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산업 분석이라든지 뭐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관련돼서 꼭 알아둬야 될 건, 이렇게 거시경제, 산업, 기업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분석해서 내려오는 거,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분석해서 내려오는 거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요. 탑다운 방식. 탑다운 방식이다. 또는 하향식 분석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 알아놓으세요. 하향식.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거꾸로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는 거 있죠. 거꾸로. 이렇게 작은 쪽에서 기업에서 산업분석, 경제분석으로 거꾸로 가는 걸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바텀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상향식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재는 거의 대부분 상향식을 주로 다루는 게 아니라 하향식을 다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하향식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일반적이다. 경제, 산업, 기업 분석 가는 거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중요한 거 그런 핵심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가격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가격에 관심 있는 기술적 분석은 가격이 움직이는 원천이 수요 공급만 가지고도 가격이 움직이니까 수요 공급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 이게 핵심이다.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수요와 공급은 사람의 심리예요. 심리. 사고 싶다, 팔고 싶다 이런 심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굉장히 중시해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중시해요. 심리 지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죠.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기본적 분석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는 기업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치, 밸류 나오죠? 기업 가치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보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 내재 가치 또는 본질 가치를 찾는다. 이게 바로 땡이야. 여러분들 내재 가치 나오죠? 본질 가치. 이거 가치는 기술적 분석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은 틀린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에서 가치에 관심이 있는 거고 3번 기본적 분석에서는 거시경제 변수, 산업 변수, 기업 변수를 중시하는 거 맞고요. 4번 기술적 분석에서의 시장 수요와 공급은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고요. 수요와 공급 굉장히 중시하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니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 2번 확인했어요. 10번에 2번 여러분들 정답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11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 변수와 주가의 관계가 가장 적절한 것. 지금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경제 변수와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 교재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다뤄요.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러면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분석 대상이 이런 거 경제 분석,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 산업 분석도 그렇게 많이 세부적으로 안 다뤄요. 산업 분석은 이제 또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쟁 강도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번원의 제품 사이클 수명, 그러니까 제품 수명 주기 이론 이런 것들 다루는데 이것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의 경우에 재무제표를 위주로 다뤄요. 근데 이제 순서상 우리 교재가 순서가 이렇게 톱다운 방식으로 돼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거시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거시경제 변수, 경제 변수와 주가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먼저 조감을 한 다음에 제 수업을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요거 지울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그 분석의 소재가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순서로 이렇게 가는 걸 탑다운 방식이다. 하향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교재 순서상 경제 변수가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세요. 경제적 요인, 산업적 요인, 기업적 요인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무엇에 영향을 줘요? 주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경제적 변수, 경제적 조건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요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요걸.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계속 진도가 나가면 이제 산업적 요인, 기업적 요인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 일반 경제 변수예요.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변수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해설을 보시면 되게 많아요. 거기 보시면 핵심 포인트 해설에 국내 총생산, 이자율, 인플레이션, 환율, 재정정책, 통화정책, 경기순환.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걸 먼저 하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이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할 건데 첫 번째로 국내 총생산 봐야 됩니다. 국내 총생산을 우리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해서 GDP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GDP가 주가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엄청 주죠. 엄청 줘요.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로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명목 GDP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시험에서 명목을 실질로 슬쩍 바꿔요. 실질로 바꾸면 안 돼요. 안 돼요. 명목 GDP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명목 GDP는 그럼 뭐냐? 명목 GDP는 실질 GDP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예요. 물가 상승률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거 똑같은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뭐라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물가 상승률 같은 거예요. 물가 상승률. 요걸 더한 게 요거 뭐예요? 요렇게 더한 게 요게 뭐예요? 명목 GDP예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목 GDP와 명목 국내 총생산 요 GDP와 주가가 연동돼 있다. 그래서 명목 GDP가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가 줄면 주가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가 증가하면 즉 명목 GDP가 성장하면 주가도 오른다. 요게 기본이에요.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 이자율. 엄청 중요해요. 이자율. 엄청 중요해요. 이자율이 주가하고 엄청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페드가 말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 있죠. 연방은행.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주가에 직방으로 영향을 주죠. 당연히. 미국에 영향 주는 건 당연하고 우리나라의 주가에도 영향을 그냥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하고 주가가 무지무지하게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자율을 R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주식 말고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이외에 다른 대체 수단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투자 수단의 매력도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얘네들은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거지. 주식, 예금이나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시중 이자율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할인율도 올라간다. 할인율은 제가 말씀드렸죠. 할인율이라는 게 모든 자산의 가치, 어떤 자산의 가치는 미래 그 자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이익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하는 것이다. 근데 할인율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또 위험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거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할인율에도 영향을 줘요. 그럼 할인율도 올라가지. 할인율이 올라가면 보세요. 여기 할인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분모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지. 분모가 증가하면 주가는 떨어져. 재수가 높아지면 몫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돼? 주가가 빡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주가가 오르면 매력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죠. 어쨌든 이자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여.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움직인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GDP하고 이자율의 관계.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인플레이션 같은 거 중요해요. 인플레이션. 요거 지우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거든요.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예상 물가 상승률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요게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잖아요. 이건 피시 효과라는 게 있는데 우리 피시 효과 있죠. 피시 효과라는 게 명목 수익률은 실질 수익률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피시와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피시 효과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그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 이자율이 올라서 시중 이자율이 올라가면 금방 제가 지웠죠. 뭐예요? 주가가 떨어지다. 이자율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예? 요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법칙처럼. 그러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쨌든 이런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따라서 채권자 손실 채무자 이득이 있는데 그거 묶어놓고 두 줄 묶어놓고 이거 알아놔야 돼요.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 이게 기대가 예상이에요. 예상 인플레이션의 관계. 예상한 것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커졌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커졌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줬는데 물가 오를 거 예상해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줬는데 실제 더 많이 올랐어.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이자를 받아도 받은 이자 수익이 애초에 생각한 수익보다 더 작아져. 그래서 은행, 채권자가 대표적인 은행이에요. 손실을 봐요. 그리고 돈을 빌린 차입자 또는 채무자나 차입자나 같은 거예요. 채무자는 이익을 봐요. 이익. 요거 구조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커.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1년에 3%씩은 아마 이 물가가 오를 거야. 그래서 이자율에 여러분들 피셔 방정식 금방 봤지만 피셔 방정식은 은행이 명목 금리를 결정할 때 명목 이자율 또는 명목 금리를 결정할 때 현재 실질 금리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하는 거거든요. 물가 상승을. 근데 물가 상승을 기대했던 것보다 물가가 실제로 안 올랐어. 안 올랐으면 이자를 높게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이자를 높게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자를 높게 해서 빌려줄 때 물가가 이만큼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자를 높게 했는데 실제로 물가가 그만큼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은행은 이익이죠. 그래서 채권자는 이익을 보고 돈을 빌린 차입자 또는 채무자는 손실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나올 수 있어요. 에?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 교재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나 이해를 못하겠다. 외워야 돼. 에?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돼. 근데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이 환율, exchange rate. 이거 환율이라는 건 뭐예요? 환율의 의미는 어떤 나라 통화가 다른 나라 통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고상한 정의도 있지만 환율은 간단하게 해서 두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에요. 두 나라 돈의 교환이 될 때 어느 정도 비율로 교환되느냐 이거죠. 이때 환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달러를 예를 들어서 달러를 우리가 자국 통화 표시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가 오른다 그러면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달러 값이 오르면 달러가 1,000원인데 1,100원, 1,200원 이렇게 오르면 달러가 오른다 이러면서 환율 상승 이렇게 얘기해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반대 상대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환율이 이렇게 이걸 환율을 이렇게 표시하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로 원화의 가치는 절하된다 이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꼭 알아놓으세요.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자국 통화의 가치가 절하된다. 가치가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에 1,000원짜리가 1달러에 1,1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수출업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수출업체는 1달러짜리 물건 팔아서 그 전에 1,000원 벌었는데 1,100원씩 버니까 수출업체는 좋아서 수출은 증가하고 거꾸로 수입업체는 죽으려고 그러지. 수입업체는 불리한 거예요. 수입업체는 그때는 그 전에 1달러짜리 물건을 1,000원이면 사왔는데 이제 1,100원 줘야 되잖아. 또 1,200원 줘야 되고 환율이 올라가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놓으세요. 알아놓고 환율 하락은 반대. 꼭 알아놓으세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영향을 미치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 좋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는 다 긍정적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은 좋아요. 근데 수입 기업은 안 좋지. 그래서 환율은 이렇게 기업마다 수출 기업이냐 수입 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영향이 있는 거지. 일관적으로 모든 기업에 똑같이 주가에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지문을. 자, 그래서 환율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재정정책, 통화정책, 경기순환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세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조금 덜 언급이 되는 편이니까 요거 읽어보시고요. 물론 나오면 요거 관련되는 내용이 또 나올 거예요.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 한번 보죠. 자, 경제변수와 주가의 관계. 자, 1번 국내 총생산이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국내 총생산하고 주가는 비례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가 상승하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가도 오르지 왜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오르고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죠. 예. GDP는 명목 GDP. 요건 뭐야? 상승하면 주가도 상승하고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요걸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례한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의 상관관계다 또는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 하락하면 할인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어떻게 돼? 상승하지. 이자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반대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미래 이익을 일정한 할인율 또는 이자율로 할인한 게 주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모가 커지면 몫이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지 반대로. 그래서 2번 틀렸죠. 할인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상승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3번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 보세요. 물가가 오르면 대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어? 3번이 맞는 거잖아요. 3번이 답이죠. 4번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이 좋죠. 자 보세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거꾸로 수출기업은 안 좋죠. 수출기업은 안 좋지. 그래서 이건 틀렸잖아요. 이게 4번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요런 유형의 문제를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번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그냥 계속 이어서 보죠. 왜냐하면 12번도 여기 설명한 내용이니까. 자, 국내 총생산 GDP와 그 주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GDP는 한 나라의 일정 기간의 경제 활동에 의해서 창출된 최종 가치의 합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정의예요. 데피니션이니까 이건 그 정의는 그렇게 틀리게 안 해요. 이런 일반적인 내용은. 1번 맞고요. 자, 2번 GDP는 나라의 경제력, 국민소득 평가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나라를 평가할 때 GDP를 대표지수로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3번 GDP는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률 평가의 기초가 된다.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4번 장기간에 걸친 연평균 주가 상승률, 주가 실질 GDP 성장률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게 땡 틀린 거예요. 자, 여기 어디가 틀렸죠? 제가 요거 말씀드렸나? GDP를 지워버렸는데 GDP 얘기할 때 주가와 GDP를 얘기할 때 명목 GDP하고 주가가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명목 이거 실질로 바꾸면 안 된다고. 실질이잖아 이게. 명목이라고요. 주가 상승률은 명목 GDP하고 수렴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해서 시험 문제를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13번. 이제 경기손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경기손안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제가 또 떼서 설명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경기순환, 경기라는 말을 써요. 경기 이런 말 자주 쓰는데 이 경기라는 뭐 순환까지 합쳐요. 경기순환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비즈니스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경기순환이라는 게 명확하질 않아요. 명확하질 않아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잡음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요 경기순환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러면 요 사이클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 요거를 가장 경기가 좋은 상태를 피크, 정점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걸 트로프, 저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점과 저점을 쭉 연결하면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 그 다음에 요거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저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저점을 기준으로 하든 정점을 기준으로 하든 아무 상관없는데 어쨌든 한 지점에서 다시 그 지점으로 다시 올 때까지를 한 사이클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저점을 기준으로 해요. 저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헌법이나 법률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걸 주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순환 주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이클이 되는 거죠. 사이클. 순환 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주기가 명확하거나 뭐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조금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걸 분석할 때는 또 이걸 4개로 쪼개서 보통 분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4개로 쪼개서 분석해서 이때 순서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 기본 교재에서는 보통 이 저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경기를. 그러면 저점에서부터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평균적인 경기까지 갈 때까지를 회복시장이라고 그래요. 회복시장. 그 다음에 화랑시장. 여기까지 정점 찍을 때 화랑.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교재에서는 또 다르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점 찍고 물러면 후퇴시장.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는 침체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4개의 국면이 회복, 화랑, 후퇴, 침체 이런 식으로 가더라. 이렇게 해서 이걸 4개의 스테이지다. 4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4국면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요거를 좀 알아놓으세요. 우리가 보통 경기순환을 한다는 거는 이런 믿음 하에 경기순환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경기순환이라는 게 국민경제활동이 반복적 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반복적 규칙적이다. 이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요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기순환의 일반적인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순환의 움직임은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카운트를 하는데 회복, 화랑, 후퇴, 침체 4개 국면으로 돼 있다. 그리고 경기순환이라는 걸 그걸 잡아가지고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순환도 있고 중기순환도 있고 장기순환도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 경기순환을 분석할 때 주식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주가는 실제 경기 변동보다 먼저 움직여요. 주가가. 그래서 주가는 일반 경기에 먼저 선행해요. 그래서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주가는 선행성을 갖는데 보통 6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실무적으로. 근데 6개월 내외로 보는데 그게 딱 일정하지 않고 그냥 수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뭐 선행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경기 예측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정확한 예측만 이게 맞는다면 그 경기보다 한 수개월 먼저 주가가 움직이니까 주가 예측도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예측, 자 보세요. 경기 예측이 정확하면 주가 예측도 정확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지문에서 중요한 지문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해설의 경기 순환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한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강조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 봅니다. 경기 순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경기 순환이란 국민 경제 전체 활동 수준이 반복 규칙적으로 변동하는 거예요. 반복적 규칙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반복 규칙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은 회복, 화랑, 정점, 하강 뭐 이거 말도 안 되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회복하고 화랑하고 그 다음에 뭐야? 정점이 아니고 정점 찍고 후퇴 그 다음에 침체 이렇게 가야지. 예? 그러니까 정점이 나오면 안 되지. 정점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기준 순환일이라고 그래요. 이걸. 근데 이거는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지점이니까.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려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주가는 경기 변동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선행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경기 예측이 이루어지면 주가 동향 예측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13번 이렇게 해서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봅니다. 이제부터 뭐예요? 14번부터는 이제 포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경제, 거시경제, 산업, 기업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경제, 거시경제 변수가 영향을 주는 거 뭐 GDP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다음에 경기순환 뭐 이런 거 지금 한 거예요. 다 해서 여기가 끝난 거예요.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산업 분석이. 산업적 요인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포터의 산업 경쟁력 결정 요인이라고 포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포터라는 분이 있어요. 포터 이론하고 그 다음에 제품 수명주기 이론이라고 해서 제품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라고 해서 요 제품 수명 주기 이론 두 가지가 산업 분석에 있어 두 가지 이론을 우리 교재에서 담아놨어요. 근데 요 의미만 알면 돼요. 여기는 이제 난이도가 낮아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좀 귀찮죠. 그 정도지 뭐 난이도가 아주 깊이 있게 어렵거나 그렇거나 아니에요. 요 두 개가 산업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은 재무 분석인데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나와서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산업 분석의 내용이에요. 그럼 산업 분석의 컨텐츠는 두 개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포터라는 사람의 산업 경쟁력 결정 요인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이제 버논이라는 사람의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14번 하단에 핵심 포인트 해설의 산업의 경쟁 구조 분석이라고 있죠? 그거예요. 그걸 지금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지웁니다. 자, 이 포터라는 사람이 산업의 경쟁 구조 분석과 관련돼서 산업 분석을 하면서 산업 경쟁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경쟁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라는 아주 위대한 분이죠. 이분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요인, 사실은 직접 요인은 4개고요. 간접 요인은 2개거든요. 근데 직접 요인하고 간접 요인으로 나눴다라는 거 개념적으로 그냥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경쟁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5개를 얘기해요. 5개. 산업의 경쟁력 또는 경쟁 강도를 결정하는 5개 요인을 얘기해요. 5개 요인. 그럼 5개 요인이 뭐냐 하는 거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또는 어떤 사람이 유리하려면 기존 기업의 입장에서 5가지 요인이 있는데, 기존 기업 입장에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진입장벽이에요. 진입장벽. 우리 교재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보세요. 진입장벽이 있어요. 진입장벽.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다른 경쟁자가 진입할 때 장벽 제한이 있으면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 입장에서는 경쟁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진입장벽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진입장벽이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대체 가능성이에요. 대체제 위협이라고도 그래요. 대체 가능성.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대체품의 위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대체 가능성이에요. 대체 가능성. 요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존 업체 간의 경쟁 정도, 경쟁 강도예요. 경쟁 치열도 이렇게 얘기해요. 기존 업체 간의 경쟁 강도 또는 경쟁 치열도 같은 말이에요.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매자와 공급자의 교섭력. 이건 뭐 같이 취급하면 돼요. 교섭력. 요 5가지 요인이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요 5가지 요인까지 해가지고 이게 경쟁 강도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진입장벽은 높을수록, 기존 기업 입장에서 꼭 알아놓으세요. 진입장벽은 높은 게 기존 입장에서 유리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 업체인데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기 힘들게 진입장벽이 있으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높을수록,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물건에 대체제가 별로 없을수록, 대체 가능성은 낮을수록, 그 다음에 기존 업체, 우리 안에서 산업 안에서의 기존 업체는 경쟁을 좀 덜 하는 게 좋죠. 서로 경쟁 안 하고 담합하고 이러면 좋겠죠. 경쟁 강도는 낮을수록 좋죠. 경쟁 치열도 또는 경쟁 강도는 낮을수록 좋고, 구매자나 공급자의 내가 입장에 쓸 수 있죠. 이때는 항상 칼자루를 내가 쥐어야지. 칼날을 잡으면 안 돼. 높은 교섭력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 암기하세요. 무조건. 자, 보세요. 기존 기업 입장에서 진입장벽은 높을수록 대체제의 가능성 또는 대체품의 위협이라고도 그래요. 요건 낮을수록, 경쟁 강도 낮을수록,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은 높을수록 좋다. 이럴수록 좋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고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이런 것들은 아주 동그라미 3번이네요. 3번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도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잘 읽어보세요. 한국가의 산업 경쟁력은 혁신과 개선, 요소 축적 등을 창출하고 스스로 경쟁 우위를 확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지문 위주로 살펴보시면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내용 위주로 해서 핵심 포인트 해설을 읽어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4번. 자, 포터의 산업 경쟁력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먼 것. 자, 1번. 산업 경쟁력 결정 요인을 직접 요인, 간접 요인 이렇게 나눴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혁신과 개선, 요소 축적 등을 강조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죠? 지문? 맞습니다. 진입장벽, 대체 가능성 등 5가지를 산업의 경쟁 구조로 봤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5가지 요인, 요거를 산업의 경쟁 강도 결정 요인 또는 경쟁력의 결정 요인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기존 기업의 입장에서 진입장벽은 낮을수록 좋다고 봤다. 기존 기업 입장에서 진입장벽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잘 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입장벽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체제 위협 또는 대체제 가능성이 뭐 경쟁 강도가 어떠느니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이건 꼭 머릿속에 담아놓고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제가 강조합니다. 꼭 제가 강조합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5번은 이제 제품 수명주기 현상이에요. 이게 산업분석의 틀에 있는 컨텐츠예요. 제품 수명주기 현상. 자, 제품 수명주기 분석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 프로덕트 뭐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버넌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이 틀을 제시한 건데, 근데 이 학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제품 수명주기 이론을 산업 분석에 적용했다는 게 중요하죠. 산업 분석을 할 때 마치 산업이 제품처럼 수명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처럼, 뭐 유기체처럼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생명이 있는 것들은 낳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유기체가 겪는 것처럼 제품이나 산업도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이 제품이나 아니면 산업이 이게 막 성장하는 산업 초기인지 아니면 이미 다 성장해서 이제 경쟁만 치열하게 하다가 사양 산업으로 끝날 건지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기본 개념인데, 이거는 이론이 어렵다기보다 까다로워요. 귀찮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제 핵심 포인트 해설의 이 내용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 사이클 현상이다, 제품 수명주기 현상이다, 그걸 토대로 해서 산업 분석을 할 때 산업을 기간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처음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쇠퇴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기 도입기의 특징, 성장기의 특징, 성숙기의 특징, 쇠퇴기의 특징 이런 걸 이제 특징으로 해서 이걸 열쇠말로 걸어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귀찮지만 암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근데 귀찮지만 저는 눈에 익혀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이거 교재 보면서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해 보시면 제품의 수명주기 현상을 산업에 적용해서 산업 분석하는 건데, 제품의 수명주기는 이 버논이라는 학자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4단계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단계의 특성을 표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도입기를 보시면 신제품이 출하되고 매출이 저조하면서 광고 비용이 과다하다. 그래서 이제 매출 저조하다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장기는 시장 규모가 증대되고 매출이 증가한다. 매출 증가에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때는. 그래서 이게 여기 특징이 뭐냐면, 요 시기의 특징은 매출 증가율보다 수익 증가율이 더 커요.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성숙기를 보세요. 성숙기는 시장 수요 포화 상태라는 거 밑줄 치세요. 포화 상태예요. 이제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포화 상태예요. 경쟁도 많아지고 기업 간의 경쟁이 확대된다. 그리고 수익성은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고 체감적으로 좋아지긴 하는데 점점 그 이윤폭이 줄어요. 그걸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고요. 쇠퇴기는 구매자의 외면에 의해서 수요가 줄어들어요. 이걸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그래요. 이때가 되면. 그리고 수익성은 손실 또는 낮은 수준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그냥 보셔야 돼요. 별 수 없이. 그래서 15번 내용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뭐 맞느냐 틀리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읽어보시자고요. 제품 수명주기 분석의 단계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해놓고 각 단계가 나오겠죠. 도입기는 매출 증가율 낮고 이익은 적자이거나 저조하며 뛰어난 판매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기는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고 소수의 생존자가 공급 능력을 확충하면서
매출액이 급증합니다. 맞습니다. 3번 성숙기는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매출액은 완만하게 늘어나며 이익 증가가 매출액 증가보다 높게 나타난다. 여기 틀려요. 자, 요거는 제가 말로만 말씀드렸는데 이익이 굉장히 증가가 빨라서 매출 증가보다 이익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는 성숙기가 아니라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증가도 체감적으로 증가하지 계속해서 이익 증가가 엄청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이 틀린 거예요. 이익 증가가 매출액 증가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높지 않아요. 요게 높은 단계는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틀린 겁니다. 4번 쇠퇴기는 수요 감소로 매출액 증가율이 시장 평균보다 낮게 되거나 감소하며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사양산업이 되기 때문에 쇠퇴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15번에 이렇게 해서 제품 수명주기 현상을 활용해서 산업 분석하는 방법,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번까지 해서 산업 분석이 끝난 겁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16번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16번부터는 이제 기업 분석이에요.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번 내용을 보면 수익성 비율 하면서 이제 비율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단계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거시경제적 요인, 산업적 요인, 기업적 요인, 요거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요 분석할 때 위에서 아래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분석해야 되는 건 탑다운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자체도 탑다운 방식 형태로 하향식 형태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경제 분석의 경우에는 거시경제 분석은 뭐 예를 들어서 GDP라든지 아니면 이자율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했죠.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다음에 경기순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 분석은 포터라는 사람의 산업의 경쟁 강도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지만 버논의 그 제품 수명주기를 활용해서 산업 분석하는 거 했죠. 그래서 여기 다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기업 분석이에요. 근데 기업 분석은 거의 대부분 재무 비율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 중요한 도구가 재무제표라고 그랬잖아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주 많이 하는 게 재무 비율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지만 재무 건전성 평가 요구의 핵심 포인트에서 있지만 요 내용이 이제 계속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꽤 컨텐츠가 많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간단하게 압축이 돼 있지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많아서 여러분들 요게 정리를 해야 돼요. 기업 분석의 내용 중에 이제 재무 비율, 재무 건전성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재무 정보를 가지고 비율을 만들어서 건전성을 분석하는 경영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때 이 비율, 재무 비율은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재무 비율은 엄청 많습니다. 수백 개 됩니다. 솔직히 수백 개. 근데 그중에 우리 교재는 기본적으로 재무 비율을 분류를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게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재무 비율을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때 수, 안, 활, 성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수, 안, 활, 성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여기 뭐 유동성 비율이라고 하나 더 추가했어요. 유동성 비율.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주로 다른 거 요거 수, 안, 활, 성 이렇게 되는데 수익성 비율, 안정성 비율, 활동성 비율, 성장성 비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판서를 너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수익성 비율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어라. 안정성 비율이 아닌 걸 찾아라. 활동성 비율끼리 묶은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 내는 게 거의 90%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건 암기 문제예요. 암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앞머리 따서 외우는 게 가장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수, 안, 활성 이렇게 하고 여기 유동성 비율 하나 더 추가하는데 유동성 비율은 유동 비율 당연히 들어갔고 당좌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당좌 자산은 즉각 인출할 수 있는 현금 같은 거예요. 당좌 비율. 그다음에 주당 현금 흐름 있어요. 주당 현금 흐름. 뭐 이건 많이 나오는 거 아닌데 이런 건 이제 깍두기로 하나 넣었어요. 유동 비율, 당좌 비율, 주당 현금 흐름. 주당 현금 흐름. 이건 좀 생소한데 여기서 이쪽
이외에는 잘 안 나와요. 딴 데는. 유주당 현금 흐름까지 포함해서 유동 당좌 주당 현금 흐름 이런 게 유동성 비율이고, 그다음에 수익성 비율은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럼 수익성 비율은 무슨 이익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슨 이익률 이렇게 나와요. 대표적인 게 자기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많아요. 우리 표에 보세요. 표에 보시면 있어요.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ROE라고 알아놓으세요. ROE. 그다음에 총자본 영업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뭐 매출액 순이익률, 그다음 주당이익. 주당이익은 뭐예요? EPS 써놓으세요. EPS. 주당 순이익, 주당이익이 같은 거예요. earning per share.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보면 무슨 이익률, 무슨 이익이 이렇게 나와요. 요게 수익성 비율이에요. 그다음에 안정성 비율은요. 요거는 안정성 비율의 경우에 그냥 비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니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게 중요하죠. 이자 보상 비율. 뭐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부채 비율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비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자, 그다음에 활동성 비율은 간단한데 무슨 회전율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슨 회전율. 그다음에 무슨 회수 기간, 그러니까 회자 들어가. 회수 기간, 뭐 회전율 이런 식으로 하면 활동성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활동성 비율은 무슨 회전율, 무슨 회수 기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알아놓고, 성장성 비율은요 100% 무슨 증가율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수익성 비율은 무슨 이익률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자기자본 순이익률, 그다음에 뭐 주당이익이죠. 그러니까 earning per share 주당이익.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비율은 무슨 비율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자 보상 비율이나 부채 비율 같은 건 중요한 비율이에요. 제가 중요한 비율은 따로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성 비율은 무슨 회전율이나 회수 기간, 회자 들어가. 회자. 그다음에 성장성 비율은 무슨 증가율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자기자본 이익률 있잖아요. 이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고 우리 교재에서 그러는데 자기자본 이익률이 같은 거예요. 요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무조건 외워야 돼. 별 수 없어요. 이거 문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ROE. 이건 자기자본 이익률, Return on Equity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자기자본분의 단기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이라고 그냥 순이익이라고 쓰겠습니다.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요거를 워낙 중요하니까 요것이 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어떤 원천에 의해서 발생했는가를 또 분석할 때 듀퐁 분석이라는 거예요. 듀퐁 분석도 시험에 나와. 듀퐁 분석을 하면 요걸 또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매총재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매총재가 아니라 매총부로 했는데 한꺼번에 안 오세요. 이게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걸 어떻게 하냐면 매총재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는데 이때 요거 매는 뭐냐?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그다음에 요건 뭐야? 총자산 회전율. 이거는 재물 레버리지예요. 그냥 레버리지라고 해도 돼. 레버리지. 우리 교재에서는 부채 레버리지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예요. 레버리지라는 말 들어가면 돼. 재물 레버리지 또는 부채 레버리지. 예? 근데 그냥 재물 레버리지라는 말을 워낙 많이 써요. 여기 말고도 딴 데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총재 이렇게 외우든가 매총레라고 해도 돼. 레버리지.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에 대한 순이익의 비율이죠. 그래서 분모가 매출액이고 분자가 순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이란 말 들어갔잖아. 회전율이란 말은 활동성 비율에 들어가는 건데 항상 분자가 매출액이에요. 그냥 개념 이해하세요. 우리 교재에 또 있어요. 교재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모가 총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총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회전했느냐 하니까 총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구하는 거고, 재무 레버리지 또는 레버리지는 뭐냐면 자기자본분의 총자산이에요. 총자본이라고 해도 돼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잘 들으세요. 매출액은 분모 분자니까 지워지고 총자산 지워져서 자기자본 순이익만 남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자본 순이익으로 보면 이 RO에 이가 어떤 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그 원천을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셋으로 쪼개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분석하는 걸 듀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거 있죠. 재무 레버리지 요걸 마지막 거를 우리 교재에서 2개로 외워야 돼요. 이렇게도 외워야 돼요. 이렇게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 또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자, 요거를 변형시키면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변형시키면 이렇게 돼요. 1 플러스 자기 자본분의 부채예요. 자기 자본분의 부채. 요렇게 분해된다는 거 우리 교재에 있죠? 마지막에. 예.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서 요게 1 플러스 요 부분을 부채 비율이라고 그래. 부채 비율. 그래서 1 플러스 부채 비율이야. 어?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것도 외우시고 마지막에 요거를 이렇게 변형한 것도 외우셔야 돼요. 별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외운다. 그냥 눈 질끈 갖고 외운다 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문제 풀죠. 자, 수익성 비율에 해당하는 것 보기에서 골라라. 수익성 비율은 다 뭐가 들어간다고? 이익률. 자, 그러면 여기 이익률. 그 다음에 여기 이익. 여기 이익. 기역, 니은, 디귿. 보상 비율은 뭐예요? 이게 안전성 비율이죠. 회전율은 회전이란 말 나오면 활동성 비율. 주당 현금 흐름은 이건 뭐예요? 유동성 비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수익성 비율에 해당하는 건 이익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죠. 기역, 니은, 디귿 있는 거 이거 골라내셔야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번 문제 이렇게 해결했는데요. 대개 이쪽에서 비율이 나오면 암기하는 문제로 거의 대부분 나와요.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방식. 근데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자, 다음 문제 보죠. 17번. 자, 세후 영업이익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추정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제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들 다 보면 공부하시고 나서 수험생들이 다 여기 어렵다고 막 쩔쩔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들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잘 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 교재에 EVA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EVA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알아야 될 게 경제적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EVA가 물론 경제적 부가가치지만 경제적 부가가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1번 동그라미 1번 가치 창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기자본 비용까지 반영했다.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해요. 2번. 1번은 별로예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차감해서 동그라미 차감. 가산 그러면 안 돼. 차감했다는 거 꼭 알아놔야 돼. 차감했다가 아니라 가산했다가 아니라 차감했다. 자, 보세요. EV에는 이건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그래요. Economic Value Added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면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기다 L 집어넣기도 하는데 상관없어. 여기 저는 그냥 이걸로 통일해서 쓸게요. 우리 같은 책에도 세후 영업이익을 이렇게 막 표기하고 그랬는데 이거 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표기로 그냥 할게요. 자,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세후 영업이익이란 뜻이에요. 그냥 또는 세후 순영업이익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세후 영업이익 또는 세후 순영업이익 요거에서 빼기 자본 비용을 뺀 거예요. 자본 비용을 뺐는데 요때 자본 비용은 뭐냐면 자, 요건 뭐야? 자본 수익률, 자본 이익률 곱하기 투하 자본. 이건 인베스트먼트 캡탈. 투자 자본이야. 요걸 곱한 거예요. 자본 비용. 요렇게 해서 공식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자, 세후 순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뺀 거예요. 차감. 가산. 그러면 안 돼. 가산했다 그러면 안 돼. 가산이 아니고 차감했다고요. 이런 걸 바꿔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걸 변형시켜서 이 공식은 요 공식이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인데 이거 말고도 약간 변형해서도 여러분들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요때 자기 투자 자본 이익률을 R이라고 표현해. 투자 자본 이익률 R. 이게 밑에 있죠. 밑에 박스에 있어요. 투자 자본 이익률 R이라고 하는데 R에서 여기 K 자본 비용 비율을 K를 뺀 상태에서 곱하기 IC 투하 자본을 곱하면 EVA 구할 수 있어. 같은 거예요. 이 두 개 공식 같이 알아놓으세요. 물론 둘 중에 하나, 두 개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알아놓으세요. 그냥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게 뭐예요? 3번에 나온 그거예요. 3번에 보세요. 3번 그 핵심 포인트에서 3번에 동그라미 3번 투자 수익률과 자본 비용의 차이. 투자 수익률과 자본 비용의 차이에 투자 자본을 곱했다. 곱하기 인베스트먼트 캐피탈. 투자 자본을 곱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쭉 보다가 8번
주가 변동의 설명 요인으로 회계 지표보다 EVA가 설명력이 높다. 이런 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산식을 암기하시고 문제 유형만 대응하시면 경제적 부가가치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꼭 제가 강조하는 내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세후 영업이익에서 요 보세요. 요 공식을 보자고. 여기를 A로 하고 여기를 B로 합시다. 요걸 C라고 해봅시다. 이 부분을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이꼴 B 마이너스 C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세후 영업이익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빼면 뭐냐? 빼면 뭐 이렇게 나가면 뭐야? 이거 남지 이거 자본 비용이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면은 이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차이는 뭐예요? 이거지. 같은 거잖아요. 3번이 답이죠. 그죠? 3번이 답이에요. 이건 그냥 산식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쉬우면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계산 문제로 냅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 요 공식 대입해서 문제 푸는데 거의 90%는 이거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요거까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아놓고 핵심 포인트 해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미래이익 예측 시 고려할 사항. 자, 이거는요. 우리가 항상 미래이익을 예측할 때는 자, 보세요. 어떤 자산의 현재 가치는 그 기업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할 것이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때 미래이익을 예측할 때 예측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 그 원칙은 그 아래 핵심 포인트 해설 그냥 짚어서 보세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게 절대 아니니까. 고려사항 보세요. 대상은 회계적 이익이지 경제적 이익이 아닙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보수적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자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적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정상적인 주당이익에 근거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정상적이라는 얘기는 경상적 항목을 근간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반복해서 나오지만 보수적 회계 처리 방법을 근간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임의적 비용 지출의 크기와 시기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돼 있어요. 고려사항만 보시면 끝나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 강조해서 한번 보시고 눈에 익힐 수 있도록 몇 번 훑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 관련된 문제는 뭐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미래이익 예측할 때 고려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 1번 미래이익 예측 대상은 회계적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다. 이게 1번이 틀렸죠. 그냥 바로.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회계적 이익이에요.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회계적 이익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번이 틀렸고 2번 회계적 이익을 추정할 때 보수적 기준 고려하는 거 맞고요. 3번 질적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정상적 주당 이익에 근거해서 추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다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